자, 첫 번째로 다뤄볼 키워드는 보수 안방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이후에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홍익표 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갈 곳 잃은 중도 표심을 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밀고 들어온다면서 쳐들어와서 빈집털이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던데,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중도보다 또 예상치 못한 데서 반응이 왔다고요? 지금 보수 지지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저 수치는요. 제가 보수층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민주당 어디를 지지하는지 이제 물어본 건데요. 네. 그 일주일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보수층 지지자가 3%포인트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그 지지율이 2.2%포인트 늘었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크게 변화했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이런 것들 포지셔닝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뭐 예. 상속세 18억까지 공제해 주겠다.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내도 된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그 여론이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현 대변인, 네. 정작 중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도 보수론이 소구력이 크지 않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자, 보면은 중도층 정당 지지도인데, 자, 민주당 지지율은 되려 한 2.2% 정도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딱 그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좀 가져간 수준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었었던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리고 비명계 인사들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2일에서 21일 동안 있었던 일인데 21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날은 공수처에서 영장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굉장히 크게 있었던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20일, 21일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21일 오후에 이제 조사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어떠한 중도층의 의견들이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아까 뭐 TK나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수층입니다, 진보층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은 정당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뭐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보신다면 중도층에서는 그 무렵에 있었던 사건 사고에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일에 공수처 영장 쇼핑 사건이 오히려 중도층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공수처를 좀 밀어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전의 대변인 지적은 당시 있었던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에 중도층이 좀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글쎄요, 이게 여론조사를 볼 때 그 한 주의 여론조사를 어떤 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변할 거다라고 예측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흔들리면 왜 그랬을까 하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사후 분석들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지금 보면 여론이 흔들린 범위가 다 오차 범위 내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3.5% 정도 될 건데 대략 그럼 7% 이내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되게 기술적 반등 뭐 내지는 뭐 응답자들의 조그마한 어떤 모집단의 변화 등등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 각 당의 전체 지지율의 변화 그리고 그 중도층 보수층의 변화가 그 뭐 한 2, 3%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다만 네. 이제 추세상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추세상의 변화는 지난 그 1월 하순, 2월 초까지 있었던 다소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올랐던 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2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초기 단계에 그 보수층에서 과표집된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지지율 조사가 지금 조금씩 안착되는데, 대체로 지금 나타난 특징은 한 그 민주당과 그 이 국민의힘의 격차를 한 7%에서 네. 10% 정도의 차이가 좀 그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추세를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또 뜯어볼까요?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보면은 전체 보수층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PK
그리고 TK에서도 일단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인데 이분들은 지역으로서 한 것이지 보수층, 진보층으로 나눠서 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구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비명계에 대해서 끌어안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TK와 PK에 계신 중도층께서 그리고 네. 특히 진보층에서 그동안 좀 마음을 돌렸었던 분들이 있는데 돌아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책적인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TK, PK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을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네. 특히 PK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반도체 특별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사기 아니냐라는 형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정책적인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치고 나갔다. 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예. 미비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성지라고도 보일 수 있었던 지역에서조차 예. 이렇게 좀 7%,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미하게 봐야 되지 않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권에서도 뭐 이렇게 먼저 치고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사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귄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님.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때리고 뭐 공수처 비판하고 여기 사실 좀 주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루지 않던 뭐 어떻게 보면 이 대표의 사생활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까지 사실 건드리는 건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전국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그 전국 상황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 중도 개혁 정당이냐 등등의 예. 민주당의 진로,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 변호사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이슈들 있잖아요. 상속세, 그다음에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이슈 자체가 민주당발을 통해서 리드해가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어떤 정책적 이슈라든지 또는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보다는 예.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떻다, 또 뭐 공수처가 어떻다 이런 그 과거 태행적인 것, 그 지난 시기에 있었던 것들만 갖고 매달리다 보니까 도리어 그 약간 좀 그 전체적으로 이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걸로 지금 탈출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저거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때리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민주당 국민의힘이 자꾸 지금 뭔가 정체돼 있고 새로운 변화를 못 만드는 거는 너무 기승전 이재명 대표. 기승전 이재명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와 연관하기 때문에 더 길을 못 찾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빈집털이 얘기를 꺼내는 걸로 봐서는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뭐 빈집털이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자, 이 두 인물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인물 누군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도부가 이제 권영세, 권성동, 권성동. 쌍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쌍권이 쌍전에 의해서 오른쪽 가상자리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 보니까 여기 변네? 이쪽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쌍권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 투톱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데 쌍전 저는 대충 누군지 추측은 되는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분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전한길 씨하고 정광훈 목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연히 지금 제일 보수 쪽에선 핫한 분들이긴 하죠. 글쎄 아마 근데 신조 전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이제 내몰고 등장한 체제가 지금 권성동 그다음에 이 권영세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가 더 극한, 그러니까 극우적 성향을 가진 아스팔트 우파에 장악되면서 뭔가 중도적, 또 합리적 보수의 대표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마 신조 의원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별 영향력이 없는 권영세, 권성동 권성동. 체제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컴백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굳이 그 쌍전을 거론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하고 싶어서 굳이 쌍전을 꺼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지도부보다도 그러니까 원외 스피커 전광훈 목사 또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면서 그러니까 보통 보수층이 빈집이 됐다 이런 지적이 사실 당내에서 나온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뼈아픈 자기 반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자 전한길 강사는요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핏대를 세웠습니다. 저희 2남 3녀 5남매인데 부부끼리 다 왔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함께 대한민국 살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연설문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국민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서 금식하면서 오늘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 이러면서 울먹이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실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암살설까지 제기를 했었다가 또 삭제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보수에도 스펙트럼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특히 탄핵 국면에 있어서 전한길 씨가 굉장히 정말 큰 스피커로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저는 전한길 씨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중도에 계시던 분들의 마음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한길 씨는 뭐 처음에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는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그 상황들을 살피다 보니까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전국을 다니며 연설을 하면서 강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쌍전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도 있었던 정광훈 목사와 함께 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쨌든 정치계에 계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건전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부 강성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로서 2030들에게만 유명한 분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전한길 씨를 유튜브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한국 뭐 수사기관에다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또 전한길 씨가 본인이 민주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스피커를 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뭐 유승민 의원은 빈집털이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건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전한길 씨나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수 쪽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집회에 나가신 분들을 극우라든지 심지어 뭐 쓰레기라는 표현까지도 박균택 의원이 뭐 넌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면서 본인들이 말하자면 중도 보수를 공략하기 위해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원고에 없어요. 원고에 없는 돌발 질문 제가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세 분께 짧게 yes or no로 짧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자, 쌍전, 지금 쌍전 이 체제가 국민의힘 대선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한길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yes or no부터 하시고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본인이 하던 행동들이 있었던 분이고요. 네. 근데 그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서 스피커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단해서 인기 있는 그 연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제 그 강성의 발언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의 생각이 중도에 계신 분들이 네.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 있다면 이분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OX가 다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예.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죠. 예컨대 그 김문수 장관이나 예. 홍준표 시장이 되면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 근데 반면에 그 오세훈, 그다음에 한동훈, 뭐 그리고 그 다른 그 기타, 예.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이 되면 동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 기자. 저는 no. 아니 혼란스럽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싸움하면서 혼돈의 체제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혼돈의 체제. 네. 혼돈의 체제까지 나하고 비슷하네요. 각각의 의견들이 또 섞여 있는데. 자, 그런데요. 전한길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곳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는 TF팀에서 대본을 짜준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TF팀에 있는 헌법 연구관들 모두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름들 맞습니까? 이상한 이름, 중국식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저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에게 여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좀 가려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전한길 씨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데 좀 지도부한테 싸늘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지난번 구치소 접견을 갔을 때도 좀 그런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도부는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이 첫 접견을 했었죠. 당에서는.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서운하다는 거를 내비친 말로 풀이가 됩니다. 이날 그 대화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 얘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쭉 들었다. 이렇게 저도 후일담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왜 나를 선을 긋고 당에서 선 긋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뭔가 윤 대통령이 좀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당 지도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만약에 이게 탄핵 심판 기각될 때, 인용될 때 둘 다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장 외로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조기 대선 온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정쩡하다 보니 그 비대위 목소리가 현재로서는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정쩡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탄핵 심판 결과 수용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다. 절차 공정성 확보 안 된 것 계속 지적할 것이다. 뭔가 굉장히 좀 어정쩡한 상황에 좀 처한 느낌이긴 한데 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에 속한 정치인으로서 출구 전략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반대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렇다면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절차적으로서는 수용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승복을 못 하겠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절차적 정당성까지 부정하고 과거 서부지방법원처럼 그런 폭력 사태라는 걸 막으려면 절차는 수용하자. 우리가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차 문제는 수용하자 하면서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앞서 사실 전한길 강사 목소리 들었을 때 헌재 연구관들 좀 중국 사람 이름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행보도 강전의 대변인 말대로라면 향후 국민의힘 대선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환기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탄핵 심판 결과 수용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지금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뭐 권영세 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검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는 경우에요. 예. 근데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충분한 증인 신문 시간을 보장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초시계까지 쓰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데 증거는 가져다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심되면서 최후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이제 결론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당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장은 정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권 내부가 이렇게 좀 어정쩡한 분위기가 지도부가 감지되다 보니까 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뭐 빨리 비비대위 만들어서 대비해라 이렇게까지 일가를 하던데 자, 실제 대선 주자들의 마음은요 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듯합니다. 홍준표 시장은요 만약을 가정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이 만약 생기면 나 시장직 사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김문수 장관은 뜬금없이 턱걸이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영상을 공개한 거는 오늘은 아니고요. 주말에. 그러면서 주말이요? 이제 예. 김문수 스토리에서 이제 보좌진이 울린 것 같아요. 자, 운동이 시작하기 위해서 턱걸이죠. 자,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 보여주실 수 있나요? 20초짜리 영상인데요. 보시면은요, 이 20초 안에 김문수 장관이 6번을 해요. 20초 안에 6번. 지금 올해 보면은 1951년생, 그러니까 네. 만으로 73세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 나이가 가장 많거든요. 건강이 최고라고 했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저 담배도 안 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코어 근육이 상당해야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건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건강하다.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김문수 장관이 홍준표 시장보다 찾아보니까 한 3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실 뭐 지금이야 주자가 안 정해졌으니까 사실 별말 없지만 근데 사실 진짜 레이스가 시작되면은 고령도 상대가 좀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측에서 보았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60년대 초반생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고령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 또 2030 청년들과는 생각이 닿지 않지 않냐라는 형태의 이야기들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저런 턱걸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만약에 조기 대선을 마음속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네. 정책적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김문수 장관은 어떤 바이럴을 위해서 저런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코어 근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계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지자체장도 했고 또 원내에서 국회의원도 또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원내대표님은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제 나이 든 거 갖고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도 고령 사회고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또 어르신 폄훼 발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이 자체로는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얼만큼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뭐 고령이다 이거는 더 이상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렇죠. 예.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나이가 그 고령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더 이상 미국에서도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거는 행동이 좀 어눌하면서 이게 그 정말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생긴 거지 나이 자체로만 문제가 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출구 전략에 절실한 여권.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박스권 탈출의 숙제가 남아 있죠. 중도 확장과 동시에 2030 청년층을 겨냥해서는 전국 청년위원회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청년층 관련 발언이 논란입니다. 무슨 발언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청년의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할 때 우리 청년이 나아갈 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혁명가가 되거나 또 하나는 마약쟁이가 되거나.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우리 정치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청년들 왜 이분법으로 갈라치기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저게 마약쟁이가 된다, 또 혁명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청년 세대가 포기하거나 좌절할까봐 그런 걸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사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존 기성 세대 벽에 막혀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뭔가 희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자 이런 측면인데 어쨌든 표현은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